마음을 담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르지만 말끝에 사랑을 숨기는 언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언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떨림, 가장 미세한 억양 하나가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이야기이자 기억의 이야기이며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한국인 유학생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을 때 저는 왜 그토록 가슴이 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언어를 분석하고 해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했죠. 그러나 어느 날 한 조용한 한국인 학생의 말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여정은 언어의 구조에서 언어의 마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말투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유럽 언어심리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카스 호르바트라고 합니다. 45살의 나이로 대학에서 언어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특히 언어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세미나가 자주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차갑고 분석적인 학자로 알고 있었죠. 항상 데이터와 논리,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요. 사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방어벽이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종종 우리가 가장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국인 학생 유지은 씨와의 상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의 논문 주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논문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말투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대신 그녀는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고, 말끝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미묘한 음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2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병상에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루카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 말투와 지은 씨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겹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옛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소피아,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고 항상 말끝에 정감 어린 어조를 담았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내 아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의 끝에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헝가리 억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하셨고 특히 동양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끔 동양 영화를 보시며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은 씨의 말투와 어머니의 말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직설화된 현대 언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바로 이런 순간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연구실에 도착한 저는 조교인 에밀리를 불러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의 구조적 측면만 분석해 왔다면, 이제는 언어가 담고 있는 감정의 구조에 대해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언어의 논리적 체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은 씨의 말투에서 느껴진 친근함 때문이었지만, 점차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독특한 구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학과 세미나에서 제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10여 명의 동료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저의 오랜 학문적 라이벌인 라파엘 그루버 교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은 감정의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어가 어떻게 감정을 구조화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라파엘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언어 철학자로 언어를 논리적 구조로만 바라보며 감정과의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와 말끝에 담긴 정서적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라파엘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의 이론은 흥미롭지만 너무 감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서와 언어를 연결시키는 건 학문이 아니라 시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관적 느낌만으로 이론을 세우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에 세미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신뢰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저는 제 연구의 가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꿈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란다. 그것은 마음이야.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반년간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는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라파엘은 학과 회의에서 제 연구비 삭감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제 이론을 공개적으로 비웃는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호르바트 교수의 한국어 감정론은 언어학의 감상적 해석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다. 언어는 논리적 구조로 분석되어야 하며 문화적 맥락이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는 엄밀한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의 비판은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저는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제 강의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 고민하던 중 지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연구는 분명히 가치 있어요. 단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 어린 응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하지만 때로는 학문의 세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요. 제가 발견한 말끝의 온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뇌과학과 언어학을 결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반응을 측정해보면 어떨까요? 지은 씨의 제안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신경언어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협업을 제안했고, 다행히 뇌과학 연구소의 한 교수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계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가 그들의 정서적 표현과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5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과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특히 힘들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괜찮아라는 한국어 말투에는 영어의 It's okay에는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지은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언어 심리학의 기초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차 학문적인 것을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저는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걱정 마라. 내 손녀라고 하셨는데 그 말투에 담긴 사랑이 아직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어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와 종결어미는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 일제강점기의 언어 탄압, 전쟁의 상처, 그리고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도 보존된 정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의 독특한 정서적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과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 개념이 언어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연구하면서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집단적 기억과 정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년의 한국학 학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말끝에는 5,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민족의 회복력과 연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정서적 지혜의 저장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3개월간의 실험 끝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과 특정 종결어미를 들었을 때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공감과 정서적 유대감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구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적 연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말끝에 담긴 공감 한국어 종결어미의 신경학적 영향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터 분석을 도왔고 지은 씨는 한국어 표현의 정확한 해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세 개의 주요 학술지가 연달아 제 논문을 거절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방법론적 혁신성은 인정하나 주제가 언어학의 핵심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거절 통지를 받은 날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논문 초안들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빈 벽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어쩌면 라파엘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언어는 단지 구조일 뿐 내가 느낀 감정은 주관적 착각에 불과한 것일지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연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야 할 길이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 정리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읽다만 한국 시집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른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아니라 마음에 내리는 씨앗이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연구해 온 것은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거절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놓쳤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어 선생님이 괜찮아요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다. 그녀는 이 말이 단순한 괜찮다의 의미를 넘어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언어가 이렇게 마음을 담을 수 있다니 놀랍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머니의 연구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마음의 탐구였던 것입니다. 논문이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 저는 국제언어 심리학회의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를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라파엘도 같은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라파엘이 틀림없이 교수님의 연구를 공격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에밀리.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어. 컨퍼런스가 열릴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드디어 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앞줄에는 라파엘과 그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할머니가 손주에게 음식을 건네며 천천히 먹어. 안 뜨거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라파엘조차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라파엘이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루카스 교수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강연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라파엘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말끝의 감정이 과연 한국어에만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예상과 달리 진지했고 학문적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라파엘 교수님. 제 생각에는 모든 언어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탈리아어의 풍부한 억양, 프랑스어의 미묘한 뉘앙스, 러시아어의 깊은 음색, 모두 감정을 담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의 특별한 점은 그 구조 자체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관심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군요. 그의 말은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 몇몇은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라파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이론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공개적인 비난 대신 학문적 대화를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감정 다양한 관점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와 감정 구조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수강생의 수가 늘어났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직접 헝가리의 작은 마을, 제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주소를 따라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의 옛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의 오래된 거리를 산책하던 중 저는 한 작은 서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 전시된 오래된 책들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언어 학습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동양의 언어라고 쓰여 있었고 헝가리어와 여러 아시아 언어의 비교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서점에 들어간 저는 노년의 서점 주인에게 그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책이요? 50년도 더 된 책이에요. 이 마을 출신의 한 여성분이 쓰신 거예요. 동양 언어, 특히 한국어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었죠. 책을 자세히 보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바로 제 어머니 소피아 호르바트였습니다. 서점 주인은 오래된 판매 기록부를 찾아보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의 소수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지만 동양 언어의 정서적 구조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받았어요. 특히 저자가 한국어의 종결어미에 주목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서점에서 구입한 어머니의 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언어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를 연구했다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어머니가 남긴 더 많은 연구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 녹음 테이프, 그리고 여러 언어로 된 편지들. 그 중에는 한국인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노년사서는 제가 소피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소피아 선생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당시에는 잘 이해받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달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특히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유럽으로 돌아온 후 저는 헝가리에서의 발견을 바탕으로 책 집필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완성 연구는 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서술 방식을 택했습니다. 책을 완성하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말끝에 담긴 세계 한국어가 가르쳐준 감정의 언어학이었습니다. 출판 직후 이 책은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심리학,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노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언어학과에서 은퇴한 레오폴드 교수였습니다. 루카스, 자네의 강의를 들으며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네. 50년 전 나도 언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려 했었지. 당시에 나는 소피아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도 그런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선배 학자들이 꿈꾸어 왔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온 마음과 언어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핵심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중에서도 특히 말끝에 담긴 미묘한 감정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공간입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춤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무대 중 하나입니다. 제 연구와 어머니의 미완성 작업을 담은 책은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어학에서 시작해 심리학, 교육학까지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산되었죠. 유럽 전역에서는 호르바트 방법론이라 불리며 언어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문법이 아닌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만난 미하일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을 듣고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걱정 마라, 내 아들 이라고 말끝을 늘 부드럽게 흘리셨어요. 그 특별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기억을 일깨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헝가리와 한국 사이에 시작된 언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세기 전 심어둔 작은 씨앗이 이제는 풍성한 나무로 자란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말투 속에 담긴 가족의 역사, 깊은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에는 때로 세대를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유럽 언어심리학회에서 주최하는 언어와 감정 연구 학술대회에서 제 연구가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선정되었고 기조 강연자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뜻밖이었던 것은 이 추천을 한 사람이 바로 라파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술대회 날 많은 동료 학자들 앞에서 저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유지은 씨, 그리고 무엇보다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서 언어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며 그 열정을 제게 물려주신 제 어머니 소피아에게 이 강연을 바칩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별빛 아래 저는 속삭였습니다. 마음은 말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끝은 다른 마음의 시작이 된다.
어쩌면 이것이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끝에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시작되고 그 비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어머니가 헝가리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제 손을 통해 밝은 빛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